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박지원 리포터, 기사 소개해 주시죠. 네,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지도 1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경제 회복세가 마침내 광범위하고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수가 발표됐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와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공동으로 산출하는 타이거 지수는 주요 20개국, 그 안에서도 선진국과 신흥국을 나눠서 세계 경제 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타이거 지수를 살펴봤을 때 최근 몇 달간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이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로 확인해 보시죠. 네, 기사에서 그 타이거 지수라는 게 나왔어요. 홍 박사님 소개 좀 해주시죠. 타이거 지수가 뭔가요? 네, 그 세계적인 싱크탱크 중에 하나죠.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정치적 지형을 따지는 건 지금 여기 자리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약간 리버럴한 계열인데 이제 거기서 파이낸셜 타임즈, 세계적인 경제적인 파이낸셜 타임즈와 손을 잡고서 G20 국가,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때 네. 함께 재정정책 공조를 펼쳤던 그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20나라의 각종 경제 지표들,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주가, 그리고 수출 같은 통계들을 취합해서 만든 일종의 새로 만들어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핵심 국가들의 경기 지표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게 이제 G7 가지고 했으면 됐는데 이제 G7 가지고 모자란 상황이 왔는가 보죠. 이게 다른 나라에 워낙 커졌으니까. 특히 이제 브릭스 열풍, 네. 물론 주가에서는 브릭스가 아직 그때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만 네. 경제의 규모만 본다면 많이 올라왔죠. 인도 경제가 또 7% 이상 계속 고속 성장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브라질이 이제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이 인도와 중국이라는 이 양대 경제 국가들이 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상황에서는 결국 G7만 갖고 세계 경제에 대한 대응을 이야기하는 건 좀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 박사님. 네. 어쨌든 선진국에서 경기 회복의 불씨는 이제 지폈단 말이죠. 미국, 유럽 뭐 다 좋고. 근데 신흥국 경제가 뭐 이번 1, 4분기에는 또 꽤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신흥국 경기 회복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가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전망에 의하면 올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부분은 선진국도 있지만 신흥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망의 기초에서 세계 경제를 좋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이 전망도 뭐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 사실 신흥국 경제가 좋아진 이유를 좀 좋아진 이유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신흥국 경기가 좀 반등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최근에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어떤 상승 부분이 이들 경기를 회복시킬 거라는 기대감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자원 신흥국은 확실하게 좋아진 거 맞고. 결국은 이러한 자원의 가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사실 신흥국 경기가 회복될지의 전망은 틀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상승하다가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결국 중국과 미국의 어떤 경기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면 사실 이러한 원자재 가격 지수가 조정 국면이 길어질 수 있다. 네. 그러면 신흥국 경기도 다시 나빠지고 전망이 틀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배경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수출 늘어나고 하는 것들이 물량보다는 가격에 의한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뭐 세계 교역도 그렇고 한국 교역도 그렇고 네. 거의 물량보다는 지금 떨어졌던 단가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금액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크고요. 네. 실제 물량 증가율은 세계 교역 증가율로 봐서도 크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 측면에서 좀 전이되는 효과가 좀 있긴 있어요. 어때요? 홍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이른바 채찍 효과죠, 그죠? 네. 선진국 소비자 시장에 나타난 변화가 서플라이 체인, 공급 네. 사슬망을 타고서 점점 끝에 있는 나라, 원자재라든가 제조업 국가로 네. 경기가 파급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적어도 3월 1분기 데이터만 본다면 확실히 나타나고는 있어요. 다만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건 분명한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조금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특히 신흥국으로 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막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 이유는 결국 이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원자재 가격의 좀 조정이나 이런 흐름들이 계절적인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북반구의 남방류 수요 이런 것들은 다 날이 추워야.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여름은 덥고 겨울은 별로 안 추운 이런 온난화의 경향들이 계속되면서 난방류 재고 이런 게 늘어나면서 유가가 빠진 측면이 있고 또 석탄 가격도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는데 반대로 자동차가 2015년, 16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로 팔릴 정도로 미국 기준입니다만 네. 자동차가 많이 팔렸다는 건 결국 자동차 운행량 총 거리, 연장 거리들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는 다시 드라이빙 시즌, 즉 운전을 하면서 여행 다니는 그런 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제품 가격에 반등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신흥국까지 좀 따뜻한 온풍이 불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르는 그 수출 가격, 제품 가격 상승의 효과를 넘어서는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 네, 측면들도 수요의 측면이 무시할 있다. 수는 없지 않는가. 특히 자동차 운행량 같은 데이터들은 확실히 늘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운행 거리가 늘면 휘발유 소비, 물론 지구에는 안 좋죠. 그러나 운행 거리가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옛날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옛날에는 뭐 확실하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었잖아요. 미국, 유럽 소비하고 아시아에서 생산해서 다 넘기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옛날보다는 많이 약화된 거 아니냐. 앞으로 더 약화되는 거 아니냐. 특히나 미국이 그 오프쇼링에서 다시 리쇼링으로 가고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신흥국의 경기 회복을 반드시 담보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거든요. 예, 글로벌 밸류 체인이 과거보다는 약화된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서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중요한 원인은 이제 선진국 그 지금 말씀하신 리쇼링 이런 문제도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중국 경제가 상당히 다른 신흥국에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네. 근데 그 요즘 아시다시피 중국이 뭐 차이나 인사이드 정책이라고 그러나요? 네. 가급적이면 중간재 부품 자국 그래서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굉장히 기술력도 뒷받침되고 있고 많이 그러고 그러다 있죠. 보면 그 밸류 체인이 조금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해 G2 중국과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약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약화됐다라는 거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없어지는 않았죠. 특히 그 1992년 덩샤오핑의 그 남순 강화 이후에 네. 중국의 연평균 GDP 기준으로 해서 적었던 해가 3%, 많았던 해는 7%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유입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의 성공 비결 자체가 결국 중국 남부의 동관을 중심으로 한 어마어마한 생산 체인의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B2B 시장을 만들어서 유연하게 생산량을 조절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그 어마어마한 생산 네트워크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사드 보복이나 차이나 인사이드 같은 어떻게 보면 비경제적인 그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이런 공급 사슬망에 충격을 가한 건 사실이다. 다만 그게 1, 2년에 걸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적어도 25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누적되어 있는 그 투자 규모만 봐도 어마어마하다는 점에서 일조일석에 사라지지는 않지 않겠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그 반자유무역 정책을 걱정하는 이유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공급 사슬망을 저 정책이 결국은 약화시키고 해체시키지 않을까, 다시 고립주의로 가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정부를 이렇게 애타는 마음이랄까 불안한 마음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분명 김 박사님 지적은 맞지만 저는 아직 그래도 이번 특히 미국에서 시작됐던 어떤 재고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11월부터 작년 11월부터 우리나라 수출로 그리고 드디어 3월달 중국의 수출까지 그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걸 보면 여전히 작동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끊어질 수 없겠죠. 이게 작동은 하죠. 확실한데 제가 최근에 그 한중일 3국 간의 그 분업 구조를 직접 봤거든요. 근데 한일 간의 분업 구조는 깨진 지 오래됐고 한일은 이제 완전히 깨졌죠. 완전히 깨져서 더 이상 분업 구조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거의 가고 있는 것 같고 일부 일본만 생산해낼 수 있는 소재 그렇죠. 쪽에 대한 수입 그것만 남았지 이제 남은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중 간에도 이제 역전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그 중국에서 조립하고 우리가 부품을 주던 그런 시스템들이었는데 네. 반대로 가는 경우도 좀 많이. 반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제 한중 간의 어떤 경합도 같은 거 보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올라왔죠. 결국은 이제 분업 구조가 이제 깨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말하는 뭐 주요국 성장에 대한 낙수 효과가 신흥국에 퍼지겠느냐, 글로벌 밸류체인이 약화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보다 많이 약화되는 것 같아서 이제 뭐 사실 먹거리는 우리 그 국제 분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보다 사실 중국 시장을 직접 최종 소비자 시장으로 공략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나오자마자 사드로 얻어 터져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동안엔 사실은 교육 증가율하고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항상 교육 증가율이 높았거든요. 한 2배 정도 됐어요. 예,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교육 증가율이 낮게 나타난다. 예. 결국 어찌 보면 그게 글로벌 밸류체인이 끊긴 건 아니고 좀 약화된 게 아닌가라고 약화된 거라고 예. 봐야죠. 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 대체로 우리가 글로벌 교육 증가율을 전망을 하지 못하니까 대체로 세계 경제 성장률 곱하기 2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교육량 증가율이 딱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그 서플라이 체인의 모습이 옛날만큼은 아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금융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이 공급사슬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가 좀 회복되고 뭐 이런다 그러니까 신흥시장으로 자금이 겁나게 밀려 들어오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분기 네. 300억 달러 이상 들어오니까 네. 월 300억 달러 그거 이상 지속돼요? 들어오니까 이렇게까지 급작스러운 자금의 이동이 계속 지속되는 걸 저희들은 본 적은 없고요. 이거 지금 계속 들어와야 돼? 아니면 내 주식이 이게 자꾸 떨어져서 다만 저희는 이제 기대 섞인 전망을 좀 하자면 네. 드라이빙 시즌에 상품 가격들이 좀 지지가 된다면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유럽이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의 개선이 결국은 소비자들의 지출은 결국 자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타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요로 가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그 어쩔 수 과정에서의 어떤 자금의 순환 결국 물건이 선진국으로 가고 대신 자금이 또 개도국으로 가는 이 순환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지난 한 3년 중에 지금이 가장 높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일시적으로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좀 기간을 좀 길게 놓고 보면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들어올까요? 외국인이 워낙 많이 사서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신흥국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나라니까. 아시아 신흥국 전체를 좀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근데 뭐 그 전체 신흥국 그 주가 지수에서 한 18% 정도를 차지하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가 많고 네. 외국인들이 실제로 뭐 연초 대비 한 8조 샀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어떤 기간을 자르냐에 따라서 그게 맞냐 적으냐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세를 했다가 이제 좀 숨 고르는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전망,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을 보면 올해 2017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한 180조에도 이를 수 있지 않냐. 그 정도면 사상 최대치였던 2011년을 한 20% 넘는 거거든요. 네. 그때가 한 2,200 갔었죠. 2,230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결국은 달러가 너무 강하면 절대 신흥국으로 안 가는데 달러가 좀 트럼프 정책 때문에 강세가 좀 제약된 측면 여기다가 뭐 국제 상품 가격이 좋아지니까 신흥국에 대해서 관심은 일단 높아졌고 그 중에서 또 이익 전망이 개선되는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조금 돈이 훈풍이 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너무 단순 무식한 질문인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단순 무식하실 리가 있습니까? 제가 단순 무식해요. 단순 무식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우리가 그때 2,230 정도 갈 때보다 지금 영업이익이 20% 정도 늘었다 그러면 2,230에 20%면 한 440. 그러면 우리 지수 한 2,700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같은 밸류에이션을 주면 밸류에이션이야 더 잘 주면 잘 줬지. 더 잘 줄 수 있는 여건이 왜냐하면 금리가 싸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하냐? 네.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사주는데도 왜 지지부진하냐? 답은 딱 하나 나오죠, 뭐 벌써. 예,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어요. 그 액티브 펀드라고 하죠. 공격적인 주식형 공모 펀드들의 전체 규모가 30조 원을 밑으로 내려갈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500조, 1,400조인데 30조 원이라면 너무 적은 거죠.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이탈이 나타나고 있고 그 돈들이 다 어디 가는가 살펴봤더니 부채를 갚으러 가거나 아니면 레버리지를 더 일으켜서 부동산을 사는데 종잣돈으로 마중물로 들어가고 있더라라는 게 저희들의 걱정 어린 생각이고요. 중국만 뭐 금리 인상하고 중국이 정상화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경기 좋아져서 얼른 금리도 좀 인상할 수 있는 정상적인 통화 정책이 펼쳐지는 나라가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아직 당장은 머니 무브, 그레이트 로테이션 뭐 이런 것들은 지금은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 주식은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군요. 외국인이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사다 팔다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건 좋은 주식입니다. 외국인들은 아니, 근데 한국에서 손꼽히는 주식들을 많이들 대주주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그 개인들은 본전오면 다 그렇게 판대요? 지금 본전온 거 아니에요? 이 파는 개인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일 크겠죠. 근데 이제 제가 잠깐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2,000선만 넘으면 뭐 펀드 환매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어떤 저항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제 두 번째가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요새 너무 올라가는 거에서 보는 것처럼 심리가 꺾여 있는데 주식처럼 위험한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은 마음들이 별로 없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이 지난 2014, 15, 16, 3년에 걸쳐서 특히 수도권까지 올라붙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는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지금 방식으로 투자를 하네요. 지금 주가는 오르는데 거기서 빠지고 부동산 경기는 지금 안 좋은데 다시 글로 들어가면 사실 손실 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아파트 그 경락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감정 평가액 대비해서 가격이 얼마에 나오는 거 보면 서울지역 아파트 기준 전부 다 97, 98에서 낙찰된다고 하니까 서울은 과열이죠. 얼마나 열기가 높은지 네, 서울은 과열이에요. 부동산 시장에 아무튼 뜨거운 열기가 작년 11.3 조치가 정부가 이 적절한 정책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뭐 그때 뭐라도 해야 한다라는 공감대는 확실히 형성돼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아이고 이게 참 저도 그러면 주식 팔고 부동산으로 옮겨가야 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주식이 아닌 것 같고 부동산 같은데 참 문제입니다. 네. 자, 이제 중국 아까도 짚었지만 좀 더 넘어가서 지금 어쨌든 6%대 성장이 지속돼 왔는데 이번에는 6%대 중에서도 7에 가까운 6%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6.5가 깨지냐 마냐 항상 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7에 가까운 6.9가 나왔는데 그 부동산은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은 잡히고 그 이외에 다른 수출 쪽은 좀 좋아지고 내수 따라가고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중국 경제가 어쨌든 부동산이 잡는 것만큼 그 수출이나 이런 쪽이 좋아지는 게 충분히 같이 상쇄될 정도로 좋아지면 괜찮을 텐데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를 경기 상승세를 지속할 모멘텀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섹터에서 나올 수 있어요, 중국은? 부동산이 너무나 큰 기여를 하고 있어서 네. 이걸 뭐 완전히 상쇄하려면 수출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잡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최근 들어서서 이제 은행 간 시장 레포 시장에서 금리를 계속 인상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중앙은행의 긴축의 의지는 아주 강해져 있어서 네. 실제로 금리 인상이 임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라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슬로우다운까지는 안 가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중국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반적인 예상인 것 같고요. 특히 그림자 금융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리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점진적이지 않겠냐,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역시 공급 과잉 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산업들 전반으로 이렇게 섹터별로 살펴보면 부진하던 철강도 괜찮아져 있고, 건설 관련돼 있던 뭐 시멘트나 이런 쪽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음식료나 각종 여행, 아웃바운드 이런 쪽도 원활하게 지금 돌아서는 모습이어서 네. 제 생각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만 없다면 중국이 그렇게 성장률이 급냉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중국의 어떤 지금 최근에 어떤 높은 성장세를 좀 둔화시킬 요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뭐 규제 강화라든지 최근에 네. 몇 가지 조치를 이제 했고요. 계속 내놓고 있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 과잉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그 인민은행의 어떤 금리 인상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성장을 좀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1분기 성장률이 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 여력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조만간에 제 생각에는 기준금리도 인상하면서 부동산 경기 진정시키고 네. 성장률은 중국 정부가 목표한 대로 6.5 정도를 맞추지 않을까. 뭐 경착륙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네. 한 6.5%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5%라면 좀 많이 낮은 거 아닌가요? 6.5%가 지난번 경기가 안 좋을 때가 맞습니다. 6.5 정도였잖아요. 다시 6.5로 내려가면 뭐 그러니까 뭐 신창 타이는 뭐 어떻게 잘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낮은 상태로 내려가는 것 같아서 중국 경제가 뭐 옛날에는 8%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뭐 7% 내려갔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경제 규모에 맞는 적정 성장률, 구조 개혁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과거의 양적 어떤 확대, 양적 성장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6.5%도 결코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낮은 수치는 아니다. 6.5도 높다라고 저는 솔직히 좀 보는 쪽이고요. 그럼 더 내려가야 된다. 1인당 국민소득 지금 8,000불 넘어서서 이제 9,000불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뭐 네. 2016년 정확한 통계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 대체로 보면 그 중진국 함정이랄까 중진국 수준에서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티핑 포인트라고 해야 될지 네. 성장 그 소득이 대략 이제 불변 가격 기준으로 해서 한 13,000불에서 4,000불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과거 성장 이력을 그냥 따져보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이제 8, 9천 불 이상에서 이제 곧 10,000불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나라가 6%라는 것도 이거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다. 저는 너무 그렇게 과거에 잘했던 거 가지고 계속 잘할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최근에 좀 체감 성장률이 어디는 4%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거에서 반등이 나온 곳에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위험한 얘기를 하시네. 왜냐하면 중국이지만 9,000달러, 10,000달러 정도 오면 다른 선진국하고는 다르게 올 만큼 다 온 거거든요. 그 산골에 사는 사람들 GDP까지 다 계산해서 그게 14억이니까 9,000, 이게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죠. 네, 지금 그러면서 중국 경기는 갈 만큼은 다 간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거대한 국가는요 공룡 같아가지고 한쪽에서는 썩지 한쪽에서 새살이 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성장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하나고 만약에 이 6.5%도 너무 높은 거다 더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중국 정도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수준 될 것 같은데 감당 못할 것 같은데요. 더 내려가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성장률 1%당 고용 탄력성 뭐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성장하는 자체도 사실상 중국 경제는 무리라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알 수 있다고 보고 더 성장하는 게 무리다. 예, 무리고 사실 지금 6.5% 성장도 제가 볼 때는 중국 경제가 감내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기 자체도 사실은 목표치를 삼은 만큼 네. 그 자체도 사실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낮추게 된다. 예. 어떤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중국 경제의 뭐 문제점 이런 거를 좀 해소하기 전까지는 네. 낮은 성장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성장률이 낮아지면은요, 그다음 부동산 시장 안 좋아지면은요, 그림자 금융이 터진다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그림자 금융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지금? 터져요? 많이 이제 진정이 되긴 했는데 요즘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2013년의 피크 수준에 비하면 진정된 거지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분명한데 네. 그게 이제 문제가 그 그림자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억압의 산물이거든요. 파생된 산물이잖아요. 네. 성장률 6%인 나라에 예금 금리를 1.5%로 묶거든이 이게 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고 네. 어쩔 수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서 그게 모든 게 다 잘못되고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결국 이제 어디 저금리로 대출돼 갔던 곳에서 다른 데로 재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된 심사 분석이 있었겠느냐에 대한 걱정, 그 더군다나 걱정이 제일 많은 거죠. 더 나가서 부동산 시장에 너무 편중된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걱정 때문인데 이게 부동산이 경착륙하는 순간 사실 그건 현실이 되겠죠. 그러나 네. 그 경착륙을 유도할 만큼의 강력한 금리 인상을 중국이 단행하겠느냐라는 또 현실적인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일단 중국 정부의 어떤 시장 통제력을 조금은 아직까지는 있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해 볼 때 네. 지금 뭐 그림자 금융 문제도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처해 왔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있는 걸로 봐서는 당분간은 그게 큰 문제가로 보기는 좀 아직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재작년에 사회과학원 사람들 가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참 중국 경기 안 좋을 때 가서 했었는데 딱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야, 중국 정부는 니들하고 달라. 우리는 한다면 해.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정부가 한다 그래서 다 되질 않잖아요. 이제 이미. 이게 아직 중국은 정부가 힘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믿긴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 그림자 수주 금융이 터질 텐데 그걸 중국도 언젠가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될 거고. 그죠? 근데 아직은 그 타이밍은 아니다. 수출이 일단 또 좋아지는 이런 네. 외부 환경 개선까지 있어서 네. 좀 낫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외신 인사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주간 전망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